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형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술자리라도 마련해서 소주 한 잔에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넘겨야 했는데 동생이 되어 좀 더 먼저 다가가지 못한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만큼이나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어요. 나이가 드셔 몸이 아프신 와중에도 단 한 번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는 형의 죽음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형의 삐뚤어진 이유가 자신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모두 다 형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의 한구석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마지막으로 있었을 섬에서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카인 승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 하셨지만 아버지의 불편한 몸과 간병하시는 어머니에게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저희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내도 이직을 위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보니 좀 더 옆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저희 집으로 데려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인 저희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인데 아이에게는 부모의 죽음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 예상하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승현이는 무덤덤한 모습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다만 충격 때문인지 저희와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죠. 물론 저희도 아이가 그런 일을 겪고 처음부터 밝은 모습으로 지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평소처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모습만 보아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간단한 의사표현조차 없는 아이를 보니 점점 걱정이 되어갔습니다. 혹시 심리적인 이유로 실어증이라도 걸린 것이 아닐지. 병원을 가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다행히 이상은 없었고 저희는 아이 스스로의 의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이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한 저는 퇴근도 일찍이 하고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서 최대한 승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와 아내의 노력에도 반응이 없던 승현이가 처음으로 입을 떼어 말을 걸어왔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응? 무슨 말이니 승현아? 아니 뭐 사고 싶은 게 있어? 돈 좀 주세요. 5만 원이요. 승현아, 삼촌한테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주면 삼촌이 줄게. 5만 원이요. 승현이는 제가 묻는 물음에도 다른 대답은 없이 돈 좀 주세요. 5만 원이요. 라는 두 대답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답하는 조카가 답답했지만 그걸 거절이라도 하면 겨우 입을 연 상황에서 다시 입을 닫기라도 할까 싶어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카는 좀처럼 다른 대답 없이 종종 돈 5만 원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번 아무 말도 없이 돈을 주다 한 번은 대답을 할 때까지 주지 않겠다고 하자 방문 앞에 앉아 시위를 하듯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고집을 이길 수 없던 저는 그 이후 부탁을 할 때마다 순순히 돈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별개로 아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조카와 비슷한 또래 자식을 둔 회사 직원들에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배워가며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내도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질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에게 말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승현이가 겨우 알아주었는지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을 먼저 걸어주었다고 했죠. 오빠, 오늘 승현이가 먼저 나한테 말 걸어줬어. 정말? 아, 그래 승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 그 말 듣고 눈물 날 뻔했잖아. 글쎄, 우리랑 있는 요즘이 자신이 제일 행복한 시간 같다고 말하더라고. 우리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애가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이야? 승현이가 그런 말을 해줬어? 아이, 그래도 다행이다. 불편하거나 싫은데 억지로 있는 것 같아서 매번 불안했는데 이제 한숨이 놓이네.
이제 앞으로 뭘 해줘야 하나? 뭘 해줘야 더 좋아할까?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다 이제 조금 마음 열었는데 부담스러워서 다시 다치면 어떡하려고. 지금처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자. 그때는 승현이가 먼저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을 열며 드디어 부모를 잃은 상처를 회복할 거라는 저희 생각과 달리 승현이는 여전히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빠, 근데 승현이 데리고 병원이라도 가봐야 할까봐. 왜? 이제 점점 말도 많이 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있는데? 가끔 혼자 놀고 있거나 TV 보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그때 자세히 들어보면 말하는 게 좀 걱정되어서. 오늘은 TV에서 놀이공원이 나와서 가고 싶어 하길래 내가 데려가 줄까 하니까 자기는 나중에 아빠 엄마랑 갈 거라고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저번에도 엄마 아빠 만나려면 며칠이나 남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혼자 하더라고. 우리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데려올 때만 해도 부모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도 자꾸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애가 혹시 그 일을 부정하는 건 아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서. 12살이라고 해도 아직은 승현이가 단순히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좀 더 지켜보자. 나도 승현이랑 대화하면서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볼게. 하지만 아내의 말과 달리 저는 승현이에게서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 점점 우리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를 하며 좋아지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라서 그런지 한번 친해지는 속도가 나기 시작하니 며칠 전까지 저희를 어색해하던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가 승현이에게 실수가 있지 않을까,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방법이 맞는가, 여러 고민과 걱정을 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었죠. 저희 부부를 부모처럼 따르고 점점 밝아지는 모습의 승현이를 보니 다행이라 생각했고 좀 더 승현이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은 하지 않고 저희에게 요구만 하던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승현이의 속마음을 알아보기로 했죠. 승현아, 요즘에는 친구들 안 만나? 통 어딜 나가질 않네? 삼촌이 주는 용돈이 부족하니? 아니, 원래 친구들 잘 안 만나는데 원래 아빠 엄마랑 같이 지낼 때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갔어. 아빠 엄마가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거든. 남들 눈에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 왜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승현이가 다칠까봐 걱정하셨나? 밖에 돌아다니면 내가 사고 칠 때도 있고 돈을 쓰게 되니까 그냥 집에나 있으라고 했어. 그래? 그럼 지금 삼촌한테 용돈 받은 거는 이제까지 못한 것들을 하는데 쓰는 거야? 삼촌은 승현이가 뭐하고 노는지 무얼 하는지 알고 싶은데 승현이가 이야기를 안 해줘서 궁금하거든. 아니, 돈 보낼 곳이 있어서 거기에 쓰고 있어. 돈을 보내줘? 승현이 네가? 누구한테 보내주는데? 승현이한테 어떤 사람이길래 그 큰 돈을 보내줘야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있어. 근데 삼촌, 나 배고파. 밥 먹을래. 밥 해줘. 아이가 쓰기엔 큰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게 수상하긴 했지만 요즘 애들이 별별 것을 다 하기도 하고 부모를 잃은 승현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장난감, 게임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돈을 보내고 있다니 저는 너무 놀랐고 대체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예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체크카드도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승현이는 이를 물어보는 저 질문이 불편했는지 금방 이야기 화제를 돌리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제가 돈의 사용처를 물어봤지만 매번 요리조리 질문을 피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던 저도 승현이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전에 승현이가 나한테 돈을 몇 번 달라고 했거든? 그때는 마음을 열기 전이라 어디다 쓸 거냐는 말에도 답이 없어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줬는데 최근에 말을 하게 됐어. 그런데 그 돈을 누구한테 보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주냐고 물어보니 그 다음부터 다시 입을 다물었어. 도대체 승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가 하는 말에도 한참을 답이 없던 아내는 이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오빠도 생각해봐. 승현이 나이에 5만 원이면 큰 돈이야. 그걸 한 달로 치면 20만 원이 된다고. 아무리 요즘 밥 한 끼 먹으면 돈 10,000원이고 친구들이랑 PC방 다녀오면 금방 없어진다 하지만 승현이가 딱히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 밥도 집에서 먹고.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랬다며 누구에게 보내준다고. 그러면 분명히 돈을 직접 만나서 주는 게 아닐 거야. 그럼 돈을 보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물건이 있을 거라니까. 그걸 분명히 승현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예상이 맞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을 거고. 뭐? 그 사람들이라니? 무슨 말이야? 우선은 급하니까 나 따라오기나 해.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추리를 했는지 저에게 다급히 무엇을 찾아야 한다며 쫓아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곤 승현이에게 가서 물건의 행방을 물었죠. 승현아, 숙모가 승현이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거든? 그래서 승현이가 돈 보내주는 물건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데 승현이가 갖고 있던 거 숙모한테 줄 수 있어? 금방 바꿔서 줄 테니까. 숙모 진짜예요? 아빠 엄마랑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가 저 안 보고 싶대요? 삼촌,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언제나 데리러 온대? 승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의 떠보는 말에 승현이는 마치 형과 형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를 차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승현이가 자신의 품속에 숨겨왔던 카드 한 장을 저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예상한 것처럼 그것은 체크카드였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과 달리 카드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서둘러 집을 뛰쳐나가 경찰서로 향했죠. 저는 부모를 찾고 있는 승현이를 달래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억이라 왜곡된 부분도 있고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형과 형수가 살아있다는 말이었죠. 승현이 말로는 형과 형수가 이전부터 ATM기에서 체크카드로 돈을 넣는 법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리러 올 거니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형네 부부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도 승현이의 말만 들었으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큰 충격에 만들어낸 생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로 간 아내는 경찰에게 앞선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형과 형수를 단순 사고가 아닌 성인 실종으로 찾아달라며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피하던 경찰에서도 형에게 다른 혐의로 수사 내역이 있는 것이 확인되자 수사를 했었던 다른 서해 형사님과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곳 형사님께서 카드의 명의자와 카드 인출 내역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한적한 지방에 숨어있던 형과 형수를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되었죠. 형이 다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았던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까지 죽은 척을 하고 숨어 있었다는 게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형과 형수는 저희 가족과의 접견은 물론이고 자식인 승현이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형을 만나지 못하고 수사를 담당하신 형사님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여기저기 지인부터 시작해 사채까지 돈을 빌려 이혼과 사채에 쓰던 형과 형수는 빌린 금액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외국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조차 힘들어지자 몸을 숨기고 신혼까지 받고 새 출발을 하려 했다 합니다. 그러한 생활 중 자식인 승현이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자 아이를 떼어놓기로 했고 죽은 척 위장을 하고 상황이 잠잠해지기 전까지 지내는데 필요한 돈을 받으려 승현이에게 지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입금시키는 법까지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현이에게는 꼭 데리러 온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입단속을 시켰고요. 하지만 결국 그 엉터리 계획은 아직은 거짓말이 서투른 어린 승현이 때문에 밝혀지게 된 거죠. 형사님의 말을 듣기론 조사를 받으면서도 두 부부가 계속해서 어린 승현이 탓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자치고도 저렇게 자식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라며 혀를 차고 계셨죠. 그 말을 듣게 되니 이 사실을 알게 될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도구처럼 이용만 하고 버리고 간 것도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 부모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아이에게 돌리고 탓을 하다니 이미 부모란 존재가 다른 의미로 없어져 버린 승현이가 안타까웠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기혼인 입장에서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제의를 해주었습니다. 오빠만 괜찮다면 승현이 우리가 입양하는 건 어떨까? 뭐? 입양? 소희 너 진심이야? 괜히 나 때문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승현이랑 얼마 안 되지만 같이 지내보니 애도 착하고 우리도 잘 따르고 무엇보다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모같이 형 누나같이 옆에 있어주면 좋지 않겠어? 저 두 사람 형도 얼마 안 나올 것 같다며 당신 승현이 다시 보낼 수 있겠어? 그래도 입양은 정말 생각과 다를 거야. 괜찮겠어? 나야 자신 있어. 대신 오빠가 많이 알려줘야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느끼는 게 많았을 거 아니야. 내가 미처 신경 써주지 못하는 건 오빠가 대신 알려주고 챙겨줘. 아내의 말처럼 승현이가 짧은 형을 마치고 돌아온 형네 부부에게 간다면 또 무슨 이용을 당할지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내가 먼저 승현이를 입양하자며 이야기를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아이도 없는 저희가 조카를 입양하는 건 그렇다며 직접 키우겠다 하셨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고생시킬 수 없었고 저희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승현이에게도 직접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수사 관련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탓에 어느 정도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던 승현이는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보여주었고 저희를 받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형네 부부의 동의였습니다. 형과 형수는 검거가 된 이후 사기죄는 물론이고 승현이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관련으로 형을 살고 있었거든요. 형과 형수를 찾아가 입양 관련으로 이야기를 꺼내니 대뜸 돈 이야기 먼저 꺼냈죠.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기는커녕 그때까지도 아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깟 돈 따위는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형을 민사로 고소한 사람들의 합의금을 저희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내요. 그렇게 저희가 정식으로 승현이를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말을 바꿀까 싶어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입양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까지 받았죠. 그렇게 승현이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승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에는 지금의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상대에게 최선을 다한다며
직접 낳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뛰어넘어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이 둘에게 알려주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상관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었고 이제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얼마 전 새로운 가족이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승현이가 새로 생긴 아이로 인해 서운해하지 않을지, 부모로서 두 아이에게 사랑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벌써부터 동생바라기가 된 승현이 덕분에 걱정을 덜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 저와 아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 우리 네 가족이 더 행복할 미래를 상상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와 승현이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더 편견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네요.